1997년 7월의 가평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해 여름, 경기도 가평의 한 폐광 마을에서 3명의 여대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사회운동사를 연구하던 젊은 학자들이었고, 이 마을에 묻혀있는 오래된 진실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산행 중 조난으로 결론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네 번째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지배해온 어둠과 그 어둠을 밝히려 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 박스와 함께 1997년 가평 실종 사건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97년 7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는 여름 현장 답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답사의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의 폐광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까지 석탄 채굴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1978년 대규모 붕괴 사고 이후 폐광되어 지금은 겨우 100여 명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답사팀을 이끈 것은 석사과정 3학년이던 김민아였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그는 한국광산노동운동사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었고, 특히 가평 광산의 1970년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같은 과 석사 2학년인 박수진과 이지혜였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25에서 26 사이의 여성이었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답사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서울을 출발해 가평에 도착한 뒤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옛 광산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김민아는 사전조사를 통해 1970년대 이 광산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을 체록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마을 입구의 작은 여인숙의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준비물로는 녹음기, 필름 카메라, 노트 등 연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7월 14일 저녁, 세 사람은 연구실 후배인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석사 1학년이던 한서윤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답사에 동행하지 못했지만 선배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서윤과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통화에서 김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전 연락한 할아버지 한 분이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 한서윤은 선배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선배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97년 7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세 사람은 예정대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영 매표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같은 기차를 탔던 한 승객은 젊은 여성 3명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탑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세 사람은 가평역에 도착했고 역 앞에서 마을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폐광 마을 입구에서 하차했고 그때가 정오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이런 산골까지 왔길래 신기했어요. 여행 온 거냐고 물으니까 연구 때문에 왔다고 하더군요 라고 기사는 회상했습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세 사람은 예약해둔 여인숙의 짐을 풀었습니다. 여인숙 주인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며 외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 사람은 배낭에 녹음기와 카메라, 노트를 챙겼고 저녁 6시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이 세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음료수를 사면서 마을 어르신들 댁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모른다고 했죠. 사실 누구를 찾는지도 정확히 말 안 하더군요. 이 증언은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시간대에 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은 워낙 작고 주민들도 적어서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면 금방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간대에는 목격자가 전무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도 세 사람은 여인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숙 주인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사하다 늦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 9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전 7시경입니다. 여인숙 주인은 지역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루 정도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이라며 수문의 시간을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종 후 수문의 시간 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서울에 있던 한서윤은 선배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골 마을이라 전화 연결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지만 여인숙에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주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는데. 한서윤은 즉시 가방을 꾸렸습니다. 당시 25살이던 그는 선배들이 왜 연락이 끊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김민아는 매사에 계획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무작정 잠적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경 한서윤은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산림과 구불구불한 산길,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낡은 가옥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서윤은 곧바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오 경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현재까지의 수색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 쪽을 중심으로 수색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들은 등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을 조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왜 산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서윤은 여인숙으로 가서 선배들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큰 배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참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조사 노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외출할 때 가져갔다는 여인숙 주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선배들이 묵었던 바로 그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배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창밖으로는 여름밤 벌레 소리만 요란했고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여인숙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마을 안쪽을 횃불을 들고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요? 7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서윤은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 댁이었습니다. 당시 60대 후반이던 이장은 서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았습니다. 학생들이 실종됐다는 건 들었는데 우리 마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오. 아마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겠지. 서윤이 선배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러 왔다고 말하자 이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무슨 인터뷰할 게 있다고. 다 가난하게 살다 늙은 사람들 뿐인데. 서윤은 선배 김민아가 사전에 연락했다던 그 할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아가 정확히 누구와 약속했는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가 없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1970년대 광산 파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옛날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다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에 서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른다. 본 적 없다.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작은데 낯선 젊은 여성 3명이 돌아다녔다면 당연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은 마을 외곽의 한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오. 빨리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왜요? 서윤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으로 돌아온 서윤은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깊숙이 묻어둔 비밀 같은 것을. 밤 10시쯤 여인숙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세 명의 남자들이 여인숙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한서윤은 경찰의 수색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색 때는 마을 뒤편 산기슭을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경 서윤은 수색대와 떨어져 혼자 마을 북쪽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옛 폐광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1978년 붕괴 사고 이후 완전히 폐쇄된 곳이었고 입구는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낡은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폐광 주변을 살펴보던 중 철조망 근처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니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김미나 선배가 늘 사용하던 올림푸스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 끈에는 미나 선배가 직접 수놓은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오 경장은 카메라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필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카메라 안에는 다 쓴 필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평에는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사진관이 없어서 필름을 서울로 보내 현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져가 당일 현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전 서윤은 서울로 올라가 명동의 한 사진관에 필름을 맡겼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현상된 사진을 받았습니다. 총 24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처음 몇 장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세 사람이 활짝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10번째 사진부터는 가평 마을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여인숙, 그리고 몇몇 가옥들. 15번째 사진에는 한 노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배경으로 보아마을 어딘가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노인이 김미나가 말했던 그 증언자일까요? 18번째 사진부터는 폐광 입구 근처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철조망과 경고 팻말, 그리고 무너진 갱도 입구가 보였습니다. 20번째 사진에는 세 사람이 폐광 입구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오후 햇살 속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구도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세 사람 뒤편 어두운 갱도 입구 쪽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한 것이. 서윤은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4번째 인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22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각도가 바뀌어 갱도 입구 쪽을 정면으로 찍은 것인데 그 어둠 속에 분명히 사람 같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2장의 사진은 흔들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찍거나 놀라서 찍은 것처럼. 서윤은 사진을 들고 다시 가평으로 내려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에서 서윤은 사진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대는 대략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보였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목격자가 없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선배들은 폐광 입구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한서윤은 마을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몇몇 노인들이 소주를 사들고 나와 평상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마을이 술렁술렁하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학생들 때문인가? 다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찾았어야지. 괜히 그 일을 들추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노인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술이 취해서인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광산 일은 다 옛날 일이야.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광섭이가 가만 안 둘 거야. 벌써 움직이고 있다던데. 광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 한 명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다가 서윤 옆을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광섭이라는 분이 누구신가요? 노인은 술 취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섭이? 오광섭 말이야? 이 마을에 뭐랄까 주인 같은 사람이지. 서윤이 더 자세히 물으려 하자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학생,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 그냥 서울로 돌아가.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선배들이 사라졌어요. 그분들을 찾아야 해요. 할아버지, 제발 아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아직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윤을 구석으로 데리러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들 광산 안을 찍었지? 사진을. 서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침을 삼켰습니다. 소문이 돌았어. 그 학생들이 폐광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그런데 말이야. 노인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광산은 건드리면 안 돼. 거기엔 아직도 사람들이 묻혀 있거든.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78년 붕괴 사고 때 말이야. 공식적으로는 12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몇 명이었어요? 서윤이 닥쳤습니다. 30명은 넘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당시 광산 주인이던 오광섭이가 숫자를 줄여서 보고했거든.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그리고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자체가 안전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채굴하다는 거였어. 만약 제대로 조사받았으면 광섭이는 감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묻어버린 거지. 말 그대로 땅속에.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분들 시신은 갱도에 그대로 묻혔어. 구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입구를 막아버렸지. 가족들한테는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고.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광섭이가 돈으로 다 눌렀어. 유가족들한테 약간의 돈을 주고 입을 막았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협박했고.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어. 경찰도 다 광섭이 편이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잊으려고 했어. 아니, 잊은 척했지. 그게 편하니까. 서윤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들이, 그래, 내 선배들이 그 일을 조사하려 했던 모양이야. 누군가한테 듣고 왔을 거야. 1970년대 파업 이야기랑 엮여 있거든. 당시 광부들이 안전 문제로 파업을 했었는데 광섭이가 강경 대응했고 결국 몇 년 후 그 사고가 난 거지. 노인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학생, 내가 충고하는데 이 일에서 손 떼. 광섭이는 지금도 이 마을에서 힘이 세. 딸이 시청 공무원이고 사위는 경찰이야.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선배들도. 어쩌면.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광섭이가 뭔가 했을 거야. 자기 비밀이 세상에 나가는 걸 그냥 놔뒀을 리가 없어. 그 순간 평상에 있던 다른 노인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서윤과 이야기하던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서윤을 밀쳤습니다. 가, 빨리 가.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평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여인숙으로 돌아오는 내내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광섭, 폐광사고, 은폐된 진실, 그리고 사라진 선배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노트를 펴고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광산 붕괴 사고, 공식 사망자 12명, 실제 사망자 30명 이상 추정. 사고 원인은 안전 규정 위반. 당시 광산 주인 오광섭이 사실을 은폐하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음. 1970년대 광부들의 파업과 연관. 김이나 선배가 이 사실을 알고 조사하러 옴. 7월 15일 오후 폐광 입구에서 사진 촬영. 그 후 실종. 다음날 아침 서윤은 오광섭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대신 여인숙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오광섭이라는 분 아세요?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분을 찾아요? 그냥 마을 역사를 알아보다가 옛날 광산 관련해서 이름을 들어서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광섭 씨는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어르신이에요.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2층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가 오시댁이에요. 하지만 함부로 찾아가지는 마세요.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경입니다. 한서윤은 오광섭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2층 기와집이었고 주변에 넓은 텃밭과 과수원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이 낡고 초라한 것에 비하면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인데요. 이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고 있어서 혹시 오광섭 어르신을 뵐 수 있을까 해서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안 계세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건 안 하십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연구라서요. 여성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요즘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상한 질문들 하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거 당신 아닌가요? 서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선배들이 실종됐어요. 혹시 그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3명의 젊은 여성인데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도 모르실 거고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성은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1978년 광산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간 여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1978년 광산 붕괴 사고요.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증언을 듣고 싶어서. 그만하세요. 여성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고는 다 끝난 일이에요.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배들도 그러다가. 여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선배들이 어쨌다는 건가요? 뭘 아시는 거예요?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광섭과 그 가족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뒤편으로 가니 넓은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란색 배낭이 보였습니다. 박수진 선배가 메고 있던 것과 똑같은 색깔과 모양의 배낭이었습니다.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서윤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광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마을을 둘러보다가.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광섭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집 창고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냥 둘러본 거라고? 당신 아까 우리 딸한테 이상한 질문하던 학생 아닌가? 서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실종된 선배들을 찾고 있어요. 혹시 3명의 여대생을 모른다고 했잖소. 오광섭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남의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와서 기웃거리는 게 예의인 줄 아나?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서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배낭,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광섭이 선배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노인의 말대로 오광섭의 사위가 경찰이라면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서윤은 파출소로 가서 오 경장을 만났습니다. 오광섭 씨 집 창고에서 선배들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봤어요. 수색 영장을 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 경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학생,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오광섭 씨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라서.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건가요? 제 선배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오 경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단순히 비슷한 배낭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영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서윤은 답답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숙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인숙에 도착하자 주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생, 오늘 낮에 남자 몇 명이 와서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누구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서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광섭이 사람을 보낸 것일까요? 위협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서윤은 방문을 잠그고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여인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 여인숙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차에 다시 타고 떠났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서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오광섭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대신 당시 광산 사고에 대한 공식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평군청이나 경찰서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가평읍으로 가서 군청을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1978년 광산 사고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래된 자료라 창고에 있다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서윤은 두꺼운 파일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사고 보고서와 조사 기록, 사망자 명단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12명이었고 사고 원인은 예측 불가능한 집안 붕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이름이 박종만이었는데 조사 보고서가 지나치게 간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이 박종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군청 직원에게 물으니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어렵습니다. 서윤은 다른 방법으로 박종만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평경찰서로 가서 은퇴한 경찰관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한 나이 든 경찰관이 박종만을 기억했습니다. 박 경사님, 그분이라면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춘천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서윤은 춘천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춘천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고 박종만은 1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1978년 가평 광산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종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을 왜 묻는 거요? 서윤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다 실종됐다는 것, 자신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박종만은 한참을 망설이다 서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나 한잔하시오. 거실에 앉은 박종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건, 내 인생의 오점이요. 평생 양심에 걸려있던 일이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종만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가평서 형사였소. 광산 사고가
나자 조사를 맡았지. 그런데 현장을 보고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안전 장비도 제대로 없고 집안 상태도 위험한 곳을 무리하게 채굴했더군요. 게다가 사망자 숫자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니 적어도 20~30명은 갱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광섭은 12명만 신고했어요. 나머지는 아예 명단에도 없었죠. 불법으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일하던 사람들. 그들은 가족도 없고 신원도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왜 묵인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박종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광섭한테서 돈을 받았소. 많은 돈이었어요. 당시 내 월급의 몇 년치였지. 그리고 협박도 있었어요. 제대로 조사하면 내 가족을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거짓 보고서를 쓰신 겁니까? 그렇소. 평생의 수치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 젊었고 겁도 많았고 욕심도 있었어요. 박종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복을 빌며 살아왔소.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서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갱도 안에는 아직도 그렇소. 시신들이 그대로 묻혀 있을 거요. 제대로 된 수습 작업도 없이 그냥 입구를 막아버렸으니까. 서윤은 다음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젊은 여성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박종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은퇴했고 가평과는 연락도 끊고 살아요. 왜요? 제 선배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다 실종됐어요. 혹시 오광섭이? 박종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또요? 이전에도 뭔가 있었습니까? 박종만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985년인가 1986년쯤이었을 거요. 한 기자가 그 사건을 취재하러 왔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였는데 유가족들을 인터뷰하고 다니더군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기자는 서울로 발령났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 후로 그 사건에 대해 취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때도 오광섭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관련됐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광섭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계속 제거해온 것입니다. 1980년대의 기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선배들까지. 박 경사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종만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소. 이제 나도 늙었고 더 이상 숨기고 살고 싶지 않소. 당신 선배들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윤은 박종만으로부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개인 메모와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장 사진과 목격자 증언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보관하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서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사진, 박종만의 증언, 그리고 마을 노인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서윤은 언론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공론화된다면 오광섭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대학 선배 중 MBC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정민호 선배는 사회부 기자로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윤은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선배, 저 한서윤이에요. 급하게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그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서윤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978년 광산 사고의 진실, 은폐된 사망자들, 오광섭의 범죄, 그리고 실종된 선배들. 정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네요. 수십 년간 이어진 조직적 은폐 사건이고, 그래서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방송으로 내보내면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해 봐야 해요. 박종만 씨가 카메라 앞에서 증언할 수 있나요?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취재를 시작해 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다음 며칠간 정민호와 그의 팀은 철저하게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박종만을 인터뷰하고 당시 유가족들을 찾아 증언을 받았습니다. 가평마을에도 몰래 들어가 주민들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몇몇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오광섭이 무서워서 못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을의 왕이나 다름없어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사고에서 죽었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돈 몇 푼 받고 입 다물라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고 협박했어요.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정민호는 오광섭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1978년 광산 사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광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 헛소리요. 그 사고는 자연재해였고 모든 게 법적으로 처리됐소. 지금 와서 왜 들춰내는 거요? 실제 사망자가 공식 발표보다 많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만 거짓말이오. 당신들 언론이 무고한 사람 명예훼손하는 거 아니오? 그럼 최근 실종된 대학생 3명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른다니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제 전화 끊겠소. 오광섭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민호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광섭 집 창고에 있다는 배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침입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다시 가평에 가서 오광섭을 만나고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서윤은 동의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선배들을 위해서라면. 7월 3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한서윤은 작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고 오광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민호와 촬영기자는 근처에 차를 대고 대기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장거리 마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오광섭이 직접 나왔습니다. 또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제 선배들이 어디 있는지. 오광섭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계속 이러면 곤란해질 거요. 마지막 경고요. 무슨 경고요? 뭘 숨기시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배낭은 뭡니까? 제 선배 것 아닙니까? 오광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는 안 될 걸 알려고 했어. 그러니까 당한 거지.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오광섭이 무슨 말을 한 거죠?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당했다뇨? 할아버지가 뭘 하셨는데요? 오광섭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오광섭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 학생 내보내? 남자는 서윤을 위협적으로 쳐다봤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서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오광섭이 무언가 중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대기 중이던 정민호의 차로 갔습니다. 녹음됐어요? 녹음기를 확인하니 오광섭의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는 안 될 걸 알려고 했어. 그러니까 당한 거지.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방송 내보낼게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선배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선배들이 살아있을까요?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일단 이 내용이 방송되면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여인숙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오광섭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1978년 가평 광산 사고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실종된 대학생들, 박종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광섭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증언도 방송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리고 한서윤과 오광섭의 대화 녹음도 공개되었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는 안 될 걸 알려고 했어. 그러니까 당한 거지. 방송이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 게시판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규모 수사팀이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오광섭의 집과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서는 실제로 파란색 배낭이 발견되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박수진의 신분증과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광섭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배낭은 누가 우리 집에 몰래 둔 거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옷가지에서 흙이 묻어 있었는데 감식 결과 폐광갱도의 흙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오광섭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트렁크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수사팀은 폐광 입구로 향했습니다. 1978년 이후 완전히 봉쇄되었던 갱도를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철조망을 제거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한서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배들이 정말 그 안에 있을까요? 8월 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갱도 입구가 열렸습니다. 수색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갱도는 무너질 위험이 있어 전문가들이 먼저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입구에서 약 50m 들어간 지점에서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뼈들이었습니다. 1978년 사고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수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갱도 깊숙한 곳에서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된 1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감식 작업이 필요했지만 박종만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입니다. 갱도의 다른 구역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최근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수색대는 신중하게 그 구역을 조사했습니다. 무너진 암석 더미 사이에서 카메라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새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민호가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의 옷차림과 소지품으로 보아,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은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구의 시신은 실종되었던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과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실종 당일인 7월 15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오광섭을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광섭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 누가 내 집에 그 물건들을 몰래 둔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은 박수진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 오민수가 자백했습니다. 오민수는 40대 중반으로 아버지 오광섭을 도와 일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취조 과정에서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민수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월 15일 오후 4시경 3명의 여대생이 폐광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광섭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오광섭이 다가가자 김미나가 대답했습니다. 1978년 광산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혹시 당시 상황을 아시나요? 오광섭은 순간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빨리 나가시오. 하지만 김미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사망자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오광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요? 여러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안전 규정도 위반하셨다고. 김미나가 노트를 꺼내 보이자 오광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노트에는
자신의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 내놔요. 오광섭이 노트를 빼앗으려 하자 세 사람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광섭은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김민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김민아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박수진과 이지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광섭은 집으로 달려가 아들 오민수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아버지와 아들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박수진과 이지혜는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빨리 구급차를. 하지만 오광섭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과거 범죄까지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이 애들을 살려두면 끝이야. 모든 게 끝난다고. 오민수는 공포에 질렸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머지 2명도 제압했습니다. 박수진과 이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 2명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갱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깊숙한 곳. 1978년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광섭은 돌로 세 사람의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암석으로 시신을 덮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여기 오지 않아. 괜찮을 거야. 오광섭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소지품들을 주워 차에 싣었습니다. 카메라는 갱도 입구 근처에 버렸고 배낭과 다른 물건들은 자신의 창고에 숨겼습니다. 왜 증거물을 폐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처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나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민수의 자백이 나오자 오광섭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읽은 걸 지키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애들이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어. 법정에서도 그는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한서윤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저런 사람이었기에 수십 년 전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 재판은 8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오광섭과 오민수를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1978년 광산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비록 시효가 지났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종만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오광섭은 사고 직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며 조사를 축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가족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광산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오광섭은 우리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김민아, 박수진, 이지혜의 가족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김민아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딸이 진실을 밝히려다가 이렇게 떠나다니. 박수진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야 했을 뿐인데 그게 죽을 이유가 됩니까? 이지혜의 남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누나가 이렇게 가야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서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선배들은 제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학문하는 자세, 정의를 향한 열정을 가르쳐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9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광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이 중형의 이유였습니다. 오민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는 점이 일부 참작되었지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오광섭은 수십 년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1978년 광산 사고 당시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결 후 갱도에서 발견된 유골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들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많은 수는 여전히 신원 불명이었습니다. 당시 불법으로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폐광 입구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1978년 가평 광산 사고 희생자 및 진실을 밝히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한서윤은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선배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선배님들,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서윤은 대학원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선배들이 시작했던 연구를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평광산의 노동운동사와 1978년 사고의 진실을 담은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서윤의 논문은 완성되었고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책이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가평의 그림자들 묻혀진 진실과 그것을 밝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에는 김미나, 박수진, 이지의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자세히 담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열정으로 연구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추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또한 1978년 광산 사고의 전말과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들도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박종만은 책이 출간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평 마을도 변화했습니다. 오광섭의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물려 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광섭 때문에 우리 마을이 죽은 마을이 되었어요. 두려움 속에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우리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용감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정민호 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묻혀진 진실들을 찾아내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가평 사건을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입니다. 한서윤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로서 그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학문은 상아탑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입니다. 매년 7월 15일이면 서윤은 가평을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선배들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폐광 입구 앞에 서서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찍혔던 네 번째 그림자,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오광섭이었거나 혹은 묻혀진 진실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항상 빛이 있는 곳에 생깁니다. 진실이라는 빛이 있었기에 거짓이라는 그림자도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해 추모제에서 서윤은 김미나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노인이 된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미나가 했던 일을 완성해 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선배님들이 시작하신 일이었으니까요. 미나가 살아있었다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들은 이미 훌륭한 학자였어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추구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추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비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0년이 되었습니다. 가평광산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례로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지,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서윤은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회 정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가평 사건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어요. 선배님들의 희생이 헛되는 것이었고요. 그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주저없이 똑같이 할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에는 젊은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것이 서윤이 가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광섭은 2015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86세 나이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 그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의 장례식에는 가족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연을 끊었고 아들 오민수는 여전히 복역 중이었습니다.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으니까요. 오민수는 2025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가평을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후 작은 절에 들어가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비난하고 어떤 이는 그나마 뉘우쳤다며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민아, 박수진, 이지혜, 그리고 1978년 광산에서 희생된 수십 명의 노동자들, 그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입니다. 한서윤은 60이 되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평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가평마을은 이제 작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추모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의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아, 박수진, 이지혜가 사용했던 카메라와 노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네 번째 그림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그림자는 정말 뭐였을까요? 기념관 해설사는 설명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오광섭이었을 거라 하고 어떤 이는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자는 묻혀진 진실의 상징이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진실 말입니다. 한서윤도 가끔 기념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적힌 글들을 읽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서윤은 생각합니다. 선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어느 날 서윤은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가평 사건을 알게 된 후 역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묻혀진 진실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교수님처럼 용감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윤은 그 학생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기에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평의 여름은 여전히 습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두려움 대신 추모와 기억이 자리 잡았습니다. 폐광 입구는 영구 봉쇄되었지만 입구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인에게 물으니 익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꽃을 보내오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으세요. 다만 카드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어쩌면 그것은 당시 침묵했던 마을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유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건에 감동받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기억하겠다는 그 마음. 한서윤은 종종 꿈을 꿉니다. 선배들이 나타나는 꿈을.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 세 사람은 꿈속에서 늘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서윤아, 잘했어. 우리가 못다한 일을 완성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마. 우린 괜찮아. 계속 싸워줘.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꿈에서 깨어나면 서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입니다. 서윤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1997년 7월 출발하기 전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 그리고 한서윤. 네, 사람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넷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하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믿음. 그것이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빛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실 앞에서 눈 감지 않겠습니다. 부정의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1997년 가평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 세 사람의 희생은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부정의 앞에서 눈 감지 말라고, 약자의 편에 서라고. 한서윤은 선배들이 남긴 유산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 네 번째 그림자.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어둠이었고 은폐된 진실이었고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진실의 빛 앞에서 거짓의 그림자는 결코 이길 수 없으니까요. 가평의 여름은 여전히 습하고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공포 대신 추모가, 침묵 대신 기억이, 어둠 대신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만약 당신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미나, 박수진, 이지혜가 그랬던 것처럼, 한서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것이 가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1997년 7월 15일 그날 3명의 젊은 학자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추모비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힌 진실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는 별빛처럼. 가평 실종, 그림자의 주인. 그 주인은 결국 진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은 세상의 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본 채널 미스토리박스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